안산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따 저녁에 안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길이 안 막히면 1시간 안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저희가 페이리만 가도 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멀리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도 국가잖아요.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그러면은 이제 반도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육지라고,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안산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갈 수 있는 제일 먼데. 제주도요? 반도 국가인 이태리도 가죠. 이태리 로마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차 타고 로마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반도 국가예요. 로마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러시아? 예.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러시아 말고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독립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회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 이 조선, 그 당시에는 조선이란 나라죠.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미국이 들어가서 일본에 무장해제를 하고, 북으로는 소련이 들어와서 무장해제를 하자. 근데 그 무장해제를 하는 선, 일본 장군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하는 선을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갖고서는 그 북쪽은 소련이 담당을 하고 그 남쪽은 미국이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하는 주둔선으로서 역할을 한 게 38선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거놓은 북이 38도선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까지 그런 선이 없었으니까는요. 저까지는 갑자기 자기 집이 반으로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 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8월달에 해방이 되고 나서 38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은 그 38선이 남북 간에 그 지금처럼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그 부동의 선이었느냐 하면은, 당시 38선의 개념은 남과 북의 다른 나라가 물론 이제 그 주둔한 그 행정권을 담당한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이었기 때문에 행정권은 달리 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북으로 못 가고 남으로 못 내려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던 선입니다. 45년도 이후에. 비근한 예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님 다 아시죠? 그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강원도 고성이 남쪽에 있지만은, 당시에 통천은 고성이라고 하는 데는 38선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통천은 지금도 군사분계선, 휴전선 위쪽에 있습니다. 원산 아래쪽에 있는 데인데, 통천에 있었는데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시골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서는 밤에 자기 아버님이 소를 판 돈을 몰래 훔쳐갖고서는 그 돈을 갖고 서울로 내려와갖고서는 현대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만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45년도 해방된 다음에 38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그런 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그 왕래가 힘들어지게 된 거는 48년을 기점으로 해갖고서는 이제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왕래가
막히게 되는 그런 선으로 바뀌게 된 거죠.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그해 9월 9일 날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국가를 달리하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두 개의 국가의 국경선으로서 38선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왕래가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왕래에서 굉장히 왕래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왕래나 거래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남쪽은 주로 농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농업 생산량이 높았었고, 북은 그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많고 그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전기량이 굉장히 많아서 당시만 해도 남한이 전기가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 남한에 전기를 내려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그 북한의 전기를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어느 정도 됐는데, 그렇게 2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그러면은 이제 보통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쟁 이름이 뭐죠? 6.25 전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전쟁의 이름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속성이라든지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우리는 6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얘기를 해요. 6.25라고 전쟁 얘기죠, 남쪽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북에서는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를까요? 걔네들도 6.25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북한에서 부르는 6.25 전쟁, 네?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북에서는? 그러니까 전쟁, 모든 단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나 의미가 완전히 틀려져요. 남쪽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6.25?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럼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북에서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제에 의해서 미제의 침략으로 살고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조국 해방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당시에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그럼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6.25 전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25 전쟁이란 말은 그 사람들은 전혀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전쟁. 근데 또 틀리게 쓰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 중국은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중국은 6.25 전쟁을 북한 입장에서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북한이 6.25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 민족 해방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대한 해방이죠. 그러면 미국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북을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은 나쁜 놈으로 표현을 해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미 원조 전쟁. 항미. 예, 미국에 대항한 원조를 우리가 해준 전쟁이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 단동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신의주하고 국경 도시로 중국에 있는 단동에 가면은 항미 원조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압록강변에 보면은 항미 원조 전쟁에 참전했던 군대가 최초로 도강을 했던, 압록강을 도강했던 지역에 항미 원조 전쟁 기념탑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각종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사업하면서 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보가 어떤 건지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대충. 그 보가 근데 그 한강에도 보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서울 동쪽으로 가면은 그 잠실대교 밑에 보면은 잠실 수중보가 있고요. 서울의 서쪽으로 가면은 한강에 지금 저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려졌네요. 이게 저기 서서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요쪽 여기 바로 아래서부터 시작하는데 신곡수중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곡수중보라고 하는 수중보가 있어요. 처음 수중보라고 하는 보가 있는데 이 수중보를 만든 건 198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기 그 뭐라 막루 같은 그 초소 같은 게 이렇게 쭉 지나가죠. 저게 이제 신곡수중보예요. 저게 이제 한강을 거쳐서 건너편 고양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부터. 저 수중보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첫 번째는 저 수중보를 만든 이유가 당시 이제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있었죠, 서울에서. 그리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면서 한강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한강을 그 레저의 그런 레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갖춰놓겠다라고 해서 그 자연천이었던 한강을 거의 대부분 이제 직선화시키면서 그 한강 주변 개발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람선을 띄우게 됩니다. 유람선을 띄우는데 유람선을 띄우려면은 한강의 물이 뭐 일정하게 그 수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보를 만들어 놓고 한강의 수량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저 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서해바다예요. 서해바다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민물이고 강은 바닷물은 짠물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민물이 그 바닷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보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오두산 전망대까지 차로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도착을 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오두산 전망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한강이 임진강하고 만나게 돼요. 거기 앞에서 가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이시겠지만 임진강하고 만나는데 임진강 바로 너머편이 그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밀물 때는 북한에서 이제 넘어올 수가 있고 썰물 때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누구도 감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당시 뭐 지금도 힘든데 당시만 해도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걸 만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대간첩 작전의 일환으로 만든 겁니다.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가시면서 또 보실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폭이 한 3m 정도 돼요. 3m 이상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 보라고 하는 게 저기 그 강 위로 조금조금씩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쭉 넘어가게 돼 있는데 저 폭이 꽤 넓습니다. 폭이 넓은데 유사시에 저기를 가교를 만들어서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강을 막아놓고 철조망을 쳐놨죠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북이 침투한다. 그래서 북의 침투는 막고 남한의 침투는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 부와 철조망을 막아놓을게요.
이제 벌써 여기 자유로 들어서면은 바로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저 분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거를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저게 이제 오랫동안 저렇게 되다 보니까는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서울에 잠실 수중부하고 신곡 수중부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한강이 강의 역할보다는 호수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강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염이 심각해지고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저 신곡 수중부를 털어버리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건 오산전망 앞서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이 철조망이라고 하는 거, 옆에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단의 시작이 벌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침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해서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한 1-20분 오두산전망대까지 좀 쉬었다가 가서 오두산전망대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아줘? 헐. 됐어? 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역지사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북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이 동상 자체는. 그리고 우리가 온 도로가 이름이 뭐였죠? 자유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이름을 자유로라고 한 이유도 아까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밝혔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자유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북한에서 봤을 때 니네는 자유롭지 않지. 그래갖고는 자유와 반자유, 인권과 반복지죠. 반인권이죠. 반인권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립해서 여기다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북한이 보이는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은 실제 그들이 운영했던 정부 주도 통일론으로 운영했던 그 방식은 굉장히 그 대립적인 거였던 거죠.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지금 날씨가 계속 조금 그 안개가 거쳐가고 있어서 잘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저희가 4층에 올라가서 엄마 여기 있네. 옆으로 가자. 엄마 옆으로 가자. 잠깐만. 여기 하고. 볼게요.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지금 여기가 정확히 그 지명으로 얘기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북도 그 개풍군 이만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만리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만리가 지금 보이는 요 이쪽 그 보실 때 지금 요 옆에 흐르고 있는 강이 이게 한강이고요. 저 앞에 그 뻘같이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흘러내려오는 게 이제 그 임진강이고 저 뻘 앞쪽으로 나가는 강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저 강을 조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8km 정도 나가면은 강화도가 만나는 서해바다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 지역 전체를 그 제가 지금 얘기한 조강 북쪽이 그 북한 땅이고요. 조강 남쪽은 김포시고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파주신 거고 저 건너편 이제 임진강 건너편 해갖고선 조강 북쪽 거기가 바로 북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쪽은 북한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선전이라는 얘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까 조만희 선생님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 혹은 뭐 그냥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문화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못 만든 주택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살고 여기서 생활을 해요. 여기서 농사도 짓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이쯤 될 텐데 4번 5번이죠 5번 여기 수학교? 예, 여기에 이제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죠. 소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날씨 좋을 땐 공차고 노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인데 이거를 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는 전망대가 있죠. 북에 여기에 전망대가 있다. 이쪽에 이 이만리에 전망대가 있어서 이만리 전망대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얘네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 건너편에 이 헤일이나 이런 데를 그리고 이 전망대 오는 사람들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똑같이 설명한다 그러면 헤일이는 선전 마을인 거고 그리고 저기 선전용 차량들이 자유로워 지나다니고 있고 그 선전용 관광객들 데려다가 여기서 관람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맨날 오던 사람이 똑같이 온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 진짜 수백 번 왔으니까는 저기 보이지 저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쟤 선전용으로 수백 번씩 오는 애 매일 오는 애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서로 간에 선전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하는 차이겠지만은 그 표현하는 차이가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차이점만 드러낼 뿐이지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전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거기도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평양에도 갔다 오고 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평양에 갔을 때 보여주는 곳만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걔네도 소위 말해서 남쪽에 살지 못할지 다 하고 살아요. 걔네들도 소위 삑 뜯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그 러보트에 가서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범생이처럼 하는 애들도 있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그 정치 체제만 틀린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선전이다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문화적 생활을 더 많이 하는가 라고 따졌을 때 여기 이 이만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여기가 이제 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지겠죠. 그 우리로 하면 오지로 하면은 뭐 강원도 양구 펀치볼 해안마을이라고 있어요. 해안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는 분들하고 문화적 생활을 얘네들하고 그 해안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문화적 생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했을 때 공연 걔네들이 혹은 훨씬 더 많이 하지. 네, 영화 걔네들이 훨씬 많이 하지. 얘네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여러분 그렇게 비교했을 때 문화적 생활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만족감, 행복도 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 사는 동네에서의 그 행복감, 만족도는 얘네가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표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저기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나쁜 것만 가지고 부각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정전협정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53년도 7월 27일 날 그 만들어진 정전협정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전협정문에 의해서 남북한의 이 군사분계선이라든지 한강 하구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전협정문에 보면은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한강 하구수역은 뭐냐 하면은 군사분계선이 그 바다에도 있을까요? 남북 간의 경계선이? 있나요? 이게 어떤 거로 있는 거죠? 우리가 NLL이라고 하는 게 남북 간의 그 경계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NLL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지 그 남북이 합의하거나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은 아닙니다. 이거. 걔네가 무시적으로 수용했으니까. 예? 걔네가 무시적 수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적 수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시적 수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지역을
갈 때, 그러니까 무시적 수용이 양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건데 둘 다 무시적 수용을 하는 게 북에서 주장하는 그 영해선이 있어요. 그 북에서 주장하는 영해선에 대해서는 민간 항로 규정에서는 남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적으로 남쪽이 이걸 수용해요. 근데 군사적인 부분에서 NLL은 그 북한이 그 무시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암묵적인, 근데 이거를 북이 100% 수용하느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가장 예, 그 북은 자기네들의 그 영해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침범 필요에 따라서 침범을 하게 되면은 남쪽에서 침략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NLL만 하는 거고. 근데 바다에는 영해선이 사실 그 없어요. 이거는 서로가 주장하는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근데 대신에 그 남북 간의 대치선은 바다에는 없고 육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전선, 군사 분계선이 육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남북 간의 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북 간의 육지에 규정된 선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저쪽 저 위쪽이거든요. 임진강 하구 지역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봤을 때 11시 방향 정도에 그 산이 이렇게 튀어나온 지역이 있어요. 이따 가면서 아마 저희 자유로 타고 가면서 보이실 텐데 거기서부터 해갖고서는 군사 분계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진강 요 지역에서부터 조강까지 흘러나가서 서해바다까지 가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한강 하구수역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경계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강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강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만조 시기, 물이 제일 높을 시기에 이 강물과 육지가 닿는 그 지점부터 여기는 남한 땅, 저기는 북한 땅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는 서로 간에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한강 하구수역, 강이라고 하는 거는 공용수로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배 타고 여기 가서 내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그래. 예, 여기 공용수로기 때문에 무사수로까지 원래는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여기 공용수로로 해놓고 여기에 대한 항해 규정까지 그 남북 간의 항해 규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방금 우리 윤기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그 제3국의 통상선 그리고 자국의 통상선들이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관습에 따라서 그 어선들이 자유롭게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강을 국경으로 해갖고서는 있는 경우에는 이 강은 강의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라 강은 양국 간의 공용수로예요. 아주 그 비근한 예로 제가 단동에 갔을 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하고 신해주하고 북한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단동에 갔다 오신 분 계시겠지만 뭐 혹시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재밌는 건 압록강에 있는 섬에 그 한 7-80%가 전부 다 북한 섬이거든요. 나머지 한 20%만 중국 섬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참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압록강에 있는 섬은 전부 다 중국 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 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북한 섬이고 그 섬엔 전부 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에 무인도는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섬이 북한 섬이 있고 여기가 북한 땅이면은 배 타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그 남한 사람이 가도 되고 어느 나라 사람들도 여기 배 타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길 왜 못 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항해 규정까지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주먹이 배라 그러면 배가 남한배예요. 남한배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은 이거를 고쳐주는 그 운행 규정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고장 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선착장, 그 선착장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 선착장에다가 남한배지만 북한 그 선착 저반 시설에 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대신 사람만 못 내려요. 배는 북한에서 고쳐주고 다시 남한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북한 배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장났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선착장 이쪽이면은 여기다 대놓고 똑같은 규정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의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북한은 북이 갖고 있지만은 남한은 안타깝게
우리나라 갖고 있지 않고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허가권을. 그러니까는 미국의 신고하고 미국의 허가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감춰놓고 지금까지 군사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다가 빨간색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걷고 그 한강 하구수역에도 군사분계선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는 못 들어가는 곳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깨기 위한 그 시도들이 사실 이거는 서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6.15 공동선언 이후에 민간 단체에서 이 한강 하구수역의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를 매년 그 7월 27일 날 매년 해왔습니다. 해와각수는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고 미국에서도 일정 부분 허가를 해줘갖고서는 그 신고를 받아갖고서는 배가 들어와서 여기서 배 띄우기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걸 못하게 해갖고서는 지금 못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한강 하구수역에 배를 띄웠던 거는 중국 어선들이 그 NLL이라도 불법 조업한다는 거 많이 뉴스 나왔잖아요. 그때 그 미국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갖고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그 우리 배들하고 그 군용선들이 들어가서 군용선들은 허가받은 군용선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한 척에 7명씩 탈 수가 있어요. 보트에. 그래서 4척인가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군용선은 원래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허가받은 그 정도까지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허가 받아서 들어가서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 그 퇴출 작전을 했던 이게 재작년에 그런 뉴스 났었죠. 재작년에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런데 이거는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그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사용을 해요. 지금 남경필 도지사가 바른정당으로 바꿨죠, 정당을. 그 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 새누리당이 워낙 그 인기가 안 좋으니까 남경필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뉴스 신문에 났었어요. 그때 저기 경기신문에 경기일보인가 거기에 났었는데 많이 발표는 안 하고 조용히 해갖고서는 여기다가 그 유람선 띄우겠다고. 그래서 평화의 유람선 한강에 띄워지나 뭐 이래갖고서는 기사가 떴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의 그 생각수 선입견인 것뿐이지 여기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었고 실제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갔던 게 세 차례인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언제냐면 여기 자유로 공사하면서 바지산 들어갔을 때 있었고, 그리고 미군의 군속으로 있다가 그 퇴직한 사람이 이 지금 보시면 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재가 많겠죠 여기에. 그래서 골재 채취하기 위해서 그 미군 군속이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골재 채취 작업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권 형수되면 이것도 그 권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권 문제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그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 그 협정 자체에 당사자가 미국하고 북한이거든요. 그 전자권은 우리나라의 작전권 문제인 거잖아요. 작전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전협정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쟁 당시에 또 이따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전쟁 당시에 작전권 자체를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협정 이전의 문제인 거고, 이거는 정전 협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그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자권 문제보다는 그 최근에 이제 평화협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 협정을 바꿔주면, 정전협정을 바꿔주면은 이 허가권이라든지 신고에 대한 부분이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여기 들어가도 남한에서 배 띄우면은 북한에서 함부로 못 해요. 그럼 사실. 그럼 자기네들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여기서 어로행이라든지 뭘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권보다는 그 협정의 변경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야지 얼른. 지금 미국하고 게 장난치는 거야. 김정은이 떼쓰는 이유도.
미국 트럼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망원경은 다 여기는 무료예요. 이따 도라산 전망대는 돈을 내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무료거든요. 보시고 지금 보여야 말이지. 안 보여. 조금 망원경으로 보시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 통일포럼하고 연이돼서 이렇게 함께 오게 된 게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많이 느껴요. 많은 분들 안산시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안산시의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같은 분들이 아니라 매번 기수별로 바뀌어가면서 1년에 2차례씩 수업을 듣고 같이 기행을 가고 역할을 한다는 거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각종 통일 교육 행사도 일회성으로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로서 역할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같은 통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감사함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와서 남북 간의 이 분단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성 자체가 아까 관미성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백제가 쌓아놓은 성 위에다가 고구려가 광개토대왕하고 이제 장수왕 두 왕이 이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뤘던 왕인데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루트하고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루트가 틀려요, 길이. 광개토대왕은 배를 타고 강화도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고요. 광개토대왕은 연천 지역을 넘어가고서는 당시 고구려의 최고 군부대가 이제 기마병이거든요. 중무장한 기마병인데 그 기마병이 내려오기 위해서 육로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백제를 공격을 했던 거고 광개토대왕은 바닷길을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백제 시대 성도 나타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고구려 시대 성인데 고구려 시대 성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인데 고구려 성은 계단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 이쪽 위가 좀 튀어나와서 좀 그렇지만 이쪽에서 일로 보시면 약간 이게 올라가면서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저기서. 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구려 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칠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화성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하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 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치마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칠은 그런 튀어나와 있는 치성이 아니라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또 저쪽에 보시면 바위돌이 있잖아요. 바닥에 바위 같은 돌이 있죠. 그 돌 위에다가 성을 그대로 썼는다는 거예요. 저게 없이 그냥 저거를 떼버리고 성을 쌓을 경우에 압력에 의해서 성벽 자체가 터져버린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연석을 이용해서 성을 쌓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을 쌓는 방법들이 돌을 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른 목걸로 축대를 많이 써요. 성이라든지. 그래서 전치석이라 그러죠. 그리고 혹은 이제 그냥 돌을 쌓고 거기에 흙을 메고 없으면 형태가 없이 쌓는 경우도 있는데 고구려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성을 쌓는 특이한 방식인데 그 방식이 그대로 이 성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이게 고구려성의 특징을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고구려 유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고구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얘기 드리면은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역사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방식을 어떤 방식에서 누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얘기하면은 전부 다 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대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역사를 과거 얘기를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한 거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 얘기 아니라 현대사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의 권력에 따라서 그걸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은 시대에 대한 역사지만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고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고대라는 말 많이 쓰고 중세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러면은 고대 그러면 대충 어느 시기 정도가 고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대라고 보통 흔히 친구들끼리 얘가 옛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대 시대 때 뭐 이렇게 하면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책에 보면 고대 시대, 뭐 중세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마한 이전, 사만 시대. 고구려 백제보다 먼저. 고구려 백제보다 먼저. 네. 그거 이제 북한 시각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북한 시각이고 여기 다 종북주의자시네. 그리고 역사 공부를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고대라 그러면 삼국시대를 다 고대라 그래요. 그리고 중세라 그러면은 남한에서 얘기할 때 고대는 삼국시대고, 그리고 중세라 그러면은 그 고려시대 이후. 근데 북한에서는 고대라 그러면은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고 중세가 삼국시대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차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있잖아요. 세계 삼국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 그러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학교 다닐 때. 신라가 BC 57년이고요. 망배단하고 그 임진강 철교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잠깐 보도록 하는데, 임진각은 간단하게 잠깐 그 티켓팅 때문에 머무르는 장소지 그 안에 민통선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임진각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협정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잘 아셔갖고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제협정의 당사자가 있죠. 정제협정을 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아까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쟁을 했던 당사자들이 정제협정을 맺었는데 전쟁을 했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없고요. 많은 분들이 나라로 알고 계신데 사실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국가로 협정을 한 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 국제연합군 사령부로 해갖선 유엔군 사령부를 대표해서 미국이 협정을 맺은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중국도 중국의 정규군이 참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국의 정규군이 아니라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그 지원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인민지원군의 총대장이었던 팽덕회가 그 정제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서 참여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인민지원군 같은 경우는 전쟁을 수행을 끝냈기 때문에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협정만 맺고 바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북한하고 유엔을 대표한 미국,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남아 있는 건데, 정제협정문은 크게 4개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4개 장에 굉장히 많은 그 약점들도 있고 좀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허술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첫 번째, 이제 정전협정을 그 4개장이 총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남북 간의 경계선을 어디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정전협정의 그 첫 번째 장에는 남북 간의 경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갈등 문제가 뭐였냐면은,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지금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포로교환 문제였었어요. 정전협정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전협정이 된 게 아니라, 정전협정은 거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정전협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협정하는 사이에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었던 거고, 그 정전협정은 그 시작과 동시에 정전협정 얘기가 2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 2년 동안 계속 정전협정이 끌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로교환 문제였는데, 포로교환 문제가 왜 중요할 것인가, 그냥 포로 교환하면 되는 거지 하겠지만은, 첫 번째는 포로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1대1 교환을 할 것이냐, 그럼 많이 잡은 쪽이, 포로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겠죠. 1대1 교환이. 아니면 자유의사로 할 것이냐. 자유의사로 하면은 북에 있었던 그 우리 남한 군대들이 만약에 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보내줘야 되는 거, 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남한에 있겠다 그러면 남한으로 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국가에서는 용인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사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일부 자유의사에 의해서 교환이 됐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전쟁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언제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된 거로 해서 포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이전에도 사실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남북 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포로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냐, 전쟁 포로냐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첨예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비정규군.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 북에서 봤을 때는 우리 남쪽에 있었던 빨치산들이고요. 남쪽에서 봤을 때 북에서 활동했던 그 유격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포로에 포함이 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갈등이 됐기 때문에 포로교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에 남아있는 포로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는 우리가 얘기할 때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빨치산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70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이분들도 다시 그러면 포로로 교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으로 간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중에 대표적인 그 비전향 장기수가 김선명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잡힌 포로였어요. 정전협정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론 그분이야 이제 다른 방법을 해서 북으로 갔지만은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로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교환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쟁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당사자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굉장히 짧은 문구예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본 협정은 군사적인 임시협정으로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협정 체계를 발효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은요, 이게 정치적인 회담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군인들 간에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잠깐 쉬자라고 하는 거지, 이 정전협정에 나온 그 휴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국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협정이니까는, 그래서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위에서 얘기했지만은 바다에 대한 경계선이 남북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대한 경계선을 합의를 못한 것보다는 안 했던 건데, 당시만 해도 미국이 워낙 그 우세한 해군력하고 공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나 하늘은 미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육지에서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규정을 별로 두지 않고 단지 바다에 대해서는 규정둔 게 뭐가 있냐면은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지금의 휴전선보다 더 북쪽에 있는 서해 5도, 예전 38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에 있었던 섬들, 이 위급한 시기에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군 통수권을 넘겨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의 대통령한테 그 결재를 받지 않고 넘겨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은 결재를 안 했더라도 그거를 시인을 인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정도 부정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사안으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통치권이 관할권이 넘어갔다 그래도, 문제는 그거를 차후에라도 국회에다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 동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건 사실상 인정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까지 통용돼서 그냥 인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전권 문제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유엔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유엔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과연 합법적 군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적 군대는 아니고요,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에 그 세계 전쟁에서 유일하게 유엔이 그 사령부를 둬서 유엔으로서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한 최초이자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엔이라고 하는 유엔군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 부분이 생기는데, 재미있는 거는 유엔 국제연합군, 우리가 유엔군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국제연합군의 약자가 뭐냐면은 UNC예요. United Nations Command라고 하는 UNC라고 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당시에 그 전쟁 때 파견된 미군의 약자가 뭐냐면은 그 Unified Command Under the US예요. 줄이면 UNC가 됩니다. 똑같은 UNC예요. 요 말장난 하나 갖고 이제 조금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미군이 최초로 그 우리나라에 전쟁 때 파견이 된 다음에 미군이 이제 다른 국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응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영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우리가 유엔이 승인해줬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군대들을 유엔이 승인해줬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유엔이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 단체들 있잖아요.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단체에서 최고 의결 기구는 대부분이 다 총회죠. 총회가 모든 회원들이 다 모여갖고서는 그 다수결이나 혹은 만장일치하는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뭐 정당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총회 밑에 이제 그 상임 그 이사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 뭐 이렇게 돼갖고서 가는 건데, 유엔은 재밌는 게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회의가 따로 있어서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회의가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회의는 5개 나라의 만장일치제로 실행이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5개 국가가 어디냐면 그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이제 소련,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다 저거는 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북의 입장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얘기 멈추고요. 시장민이죠. 시장민들이 여기 와서 추석이나 설날 합동 차례 뜨는 곳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다리가 있죠. 나무로 된 다리. 저것도 관광용으로 만든 다리지 실제 다리는 아니고요. 옛날부터 쓰는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있었던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 다리를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자유의 다리라는 건 뭐냐면은요, 1950년도 7월 24일 정제협정을 맺은 다음에 포로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포로 교환을 서로 하는데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을 했었거든요. 판문점은 임진강 너머 쪽에 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을 하고 이제 그 방공포로죠. 그 방공포로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데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임진강 이제 여기가 이제 경의선 철도도로가 철도가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여기 그 철책이 있죠. 바로 앞에 여기가 도로 그 다리가 그 기찻길인데 저게 경의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철도가 폭격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교각만 살아있는데 그 교각 위에다가 그 저런 나무로 해서 임시 가교를 설치해서 그때 방공포로들이 넘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고 격수는 그 북에 있던 포로들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자유의 다리라고 이름을 짓고 그 포로 교환한 다음에 저건 철거를 하고, 당시에 이제 그 DMZ라든지 군사분계선에 대한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회담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장소가 판문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 이제 판문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유의 다리를 허언다면 거기다가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임진강 철교 위에다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군인들이 넘어갈 수 있게끔 임시 가교로 두고, 예전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그 검문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여기서 허가를 받고 군인들만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하다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워낙 좁고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다리라서 튼튼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98년인가요? 98년도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98년도인가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강북을 했었죠. 예, 1,001마리 몰고 강북하는데 이 다리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그러면은 내가 소떼를 몰고 가는데 판문점까지 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따 건너갈 텐데 통일대교라고 하는 다리를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폐쇄를 시켜버리고 새로 다리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리를 사용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이 2000년에 그 협약이 되면서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자라고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은 예전에 그 쓰였던 그 다리를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철로를 깔고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여서 임시가 교각 위에다가 철로를 만들어서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역으로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바깥에 있는 마지막 역은 임진강역이라고 하는 역이 바로 밖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이제 저희가 좀 이따 가게 도라산역이 나오고, 도라산역을 지나면은 북한에 이제 봉동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임진각이 이제는 그 예전에 아마 여기 그 어렸을 때 방공 포스터 많이 그리셨잖아요. 6.25 때다가 이러다가 방공 포스터 그리면은 포스터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마 종단점. 그 철마 종단점이 저쪽에 있어요.
제 건물 뒤쪽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철마 종단점은 아니죠 사실은. 남북이 연결이 돼 있고 안타깝게 기차는 운행을 못하지만은 도로선역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마 종단점이 있었던데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서 분단의 역사를 보기 위한 관광지로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민통선 지역이 일반인한테 좀 개방을 많이 하면서 민통선 관광지가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민통선 관광지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의 티켓팅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관광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임진각이 다른 어떤 큰 의미가 있거나 지역적인 의미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